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지려고 했는데 이번 회를 끝으로 없어질 방송, 나는 꼽살이다 마지막 회 시작합니다. 이 책은 지난 수년간 언론 국가기관 힘겨운 투쟁을 겪으면서 저 나름으로 정리한 기록이고요. KBS 퇴출, MBC 퇴출, 이명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줌마 순학질 누나 김미화의 새 책. 김미화의 웃기고 자빠졌네. 지금 절찬 판매 중입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2015년 4월 24일 아침 9시 반, 사직서를 손에 든 대통령. 이걸 쓸 일이 없게 되길. 오수상, 자네만 믿네. 그리고 대통령은 트윗에 글을 남긴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의 경제적 결정권을 찾으러 여의도에 갑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청와대 전 직원, 심지어 요리사를 비롯한 행정 스태프들까지 동시에 리트윗을 했다. 순식간에 100만, 200만 개 RT가 넘었다.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거대한 음모와 암투. 우석훈이 쓴 장편 소설 모피아,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재벌계 연구소와 조중동에 맞서 경제정보 독립을 위한 전쟁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선대위는 정직합니다. 정부와 재벌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기업과 총수가 아닌, 국가와 권력자가 아닌, 시대와 국민을 위한 바른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99%가 1%에 속지 않도록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믿을 수 있습니다. sdinomics.com. 그동안 애청해주신 낙곱살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그만 보답의 뜻으로 제가 쓴 책 세금혁명 원고를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또 1월 15일까지 연간 구독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분들께는 2013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제공해드립니다. 나는 꼽살이다 방송 내용을 책으로 엮은 우석훈 선대인의 누나를 위한 경제학.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 세계 경제 위기, 룸사롱, 골프장의 경제학. 가장 쉽고 재밌고 따뜻하게 풀어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에피소드 1, 우석훈 선대인의 누나를 위한 경제학. 시사인북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세요. 자, 마지막 회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방송 그만하자 이런 얘기는 한두 달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특히 우리 우띠리가 제일 난리였었거든요. 이제 기분 좋냐? 막방 하니까? 아니, 지난 여름에 이미 우리 스태프들은 무리였어요.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름 이후에는 선띠리 하기로 했거든, 기획이랑 준비를. 캠프 들어가서. 되게 뭐 바빠졌고. 그리고 이제 나 좀 쉬려고 그랬더니. 근데 너는 캠프 들어가니까 그때 또 안 빼주는 거예요. 그때 또 내가 했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제 또다시 모일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어? 예, 자. 그 파리 10대학 출신인 C급 경제학자였던 우석훈이고요. 아, 소설 모피아는 드라마 판권도 팔린 것 같고, 영화도 개학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보통 버리는 영화는 제가 제작자를 할 것 같아요. 그거 망하는데 제작하면 잘못하면. 아, 근데 요즘은 제작자가 돈을 자기 걸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서
망하지는 않아요. 아, 그렇구나. 쪽팔리지.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성공하길 바라겠고 또 우리 선띠리. 저는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요. 오늘 밤에 KBS 간다며. 이거 인사를 해야지 제대로. 선뜰 선대인입니다. 오늘 뭐 어쩌다 보니 세금혁명당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선대인 연구소. 네, 세금혁명당 당수이고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조금 이따 KBS 나가는 선대인. KBS 열린 토론에 KBS 나가고 싶은데. 나도 그 방송 나가본 지 한 2년 돼요. 야, 선대인은 어떻게 뽑혔어 KBS에? 뭘 뽑혀? 제가 뭐 입사 지원했나? 뭐. 아니 그러니까 오늘 말이야 방송에 부럽다. 쟤는 중도 우파거든. 진짜? 네. 합리적 보수 선대인. 나 좀 이따가 저 박근혜 인수위에도 나타날지 몰라. 아니 거의 그거 파라니까. 꼴보수. 우리 선띠리, 용띠리.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예. 오래간만에 보네. 예,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와의 인터뷰 방송이 지난주에 있었고, 지난 회에 있었고. 거기 안 나왔었잖아. 예, 저는 저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후보와 동선이 같으면은 제가 겹치지 않았습니다. 행여라도 겹쳐서 어지간한 비중급 인사예요. 예, 막말 김용민과 문재인 뭐 이렇게 나올까봐 예, 아예 피하고 다녔는데 예, 여하간 마지막 방송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좀 섭섭해집니다. 예. 그럼 오늘은 스태프들도 다 인사하죠. 그래, 네. 그래. 우리 옷들이가 인사를 좀 시켜줘봐. 우리 작가 선생. 작가 황덕창. 학교도 저는 저기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저 강부자 고소영 그 말을 만든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 마지막 남은 밥줄도 끊으시려고 저를. 어디까지도 저기 망가지는 걸 보시려고. MB 정권 초기에 진짜. 그만. 고소영 강부자네.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들끼리만 망가지고. 박근혜 정권도 하나 장명해줘야지. 적당한 거. 잘 절보고 감옥에 가라고 싶죠. 감옥도 2번 갔다 왔잖아요. 황덕창 작가는 정말 재능이 많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뭐 재밌는 내용이 자기가 번뜩 생각나면 요런 얘기 해주세요 하고 이제 쪽지도 우리에게 프롬프터를 통해서 막 줬었고. 패스를 음란소설로 만드는 그 작업을 했던 그 작가요. 제가 낙곱사면서 최대의 보람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근엄하신 선대인 소장님을 졸제 야설 매니아로 만든 거 지금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온 사방의 적이야. 그 코미디를 하면 우리 언젠가는 황덕창 작가하고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는데 우리 언제 한번 뭉쳐. 최소 5년 뒤죠 그러면. 모르는 거야 인생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명박 정권에서 정말 그 아픔을 당했잖아. 근데 박근혜 정권은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 100% 국민 대통합.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 방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러니까 기회를 노려봐. 괜찮을 거야. 그럼 깨세요. 한수신이. 자, 그들이 말한 대통합은 우리가 생각한 대통합이 아닙니다. 일단 그 가난한 벌꿀은 일단 그 5년 후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게 좀 급하거든요. 그래. 자,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입니다. 우리 매니저죠. 네, 우리 팀 매니저도 있었어요. 팀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곱살 팀 매니저 우연 배영란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얼굴. 그동안 뒤에서 그림자처럼 프로그램 하면서 저희가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목도 마르고 뭐 여러 가지 그 요구하는 손님들 오시면은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고 주차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매니저인데 막 이것저것 다 하는 매니저 정말 우리 수족처럼 움직여줬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낙곱살 중에서 우리가 앞에 했던 세계는 그렇게 띨띨인 코너를 정리해서 그 출간할 저자가 되실 거예요. 정말 우연 씨 고맙습니다. 어쩌다 보니 낙곱살 덕분에 돈 버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프로그램을 잘 만져갖고 만들어주시는 엔지니어.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작은 용띠 김태용입니다. 난 처음에 아들인 줄 알았어. 둘이 등치가 비슷해가지고. 술 잘 먹어요. 오늘 끝나고 좀 한잔 해야겠고. 하여튼 영영 브라더스요. 네. 저는 순학질 누나이자 옷 끼고 자빠졌네 저자 김미화입니다. 이 또 마지막까지 책 선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죠. 순학질이야. 이제 막막하기 때문에. 예. 완벽하신 각하께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각하를 위해서 밤잠까지 설쳐가며 용감한 내시 뭉쳐 정치에게 쫄지마 또 경제에게 속지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친다 국민에겐 헛소리 다 들켜놓고 큰소리 낙곱살이 밝혀내는 권모술수 눈속임 사람값이 싸구려인 물질 만능 사회 빚더미에 파묻혀버린 희망은 어디에 당신이 골프장 룸살롱에서 미소 짓고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은 몇 년 지난 중국살로 밥을 줘 세금으로 채택하는 MBC 성공하고 못 살겠다 못 참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가지고 노는 게임 싸우고 부딪혀봐도 여전히 정해져 있는 손해 모두가 원하는 건 그저 작은 희망인데 이미 병든 나라는 우리를 씹어뱉어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yeah. 나는 곱살이다 사실 4월 총선 결과 보고 멘붕에 빠진 사람들 참 많았었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용띠리였고요. 이번 대선에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멘붕 상태가 된 것 같고 우리 우띠리는 그래도 네가 제일 일찍 정신 차렸더라. 그날 한 11시 반쯤에 누나한테 전화를 했을 거야. 네. 누나. 눈이 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때 개표 방송 보러 오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100일 된 아이를 돌보면서 유모차 조립하고 하루 보냈거든요. 근데 진 거 확실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거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지금쯤은 히로시마에 가 있을 계획이었어요. 이기거나 지거나 뭐 친척이 있어서. 근데 그때 그렇게 외국에 가지는 않고 꼬질꼬질한 5년을 사람들과 같이 보내겠다. 그래서 추린 입고 다니잖아요. 저는 요즘.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선언을 막 했더라. 추리닝 향후 입고 다니니까. 아니 근데 뭐 드라마 판권 팔리고 영화 판권 팔리고 뭐 영화 제작자 하는데 뭐가 꼬질꼬질해. 그게 아니고 뭐 히로시마까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아니 그러니까 뭐 히로시마까지 가고 뭐 이런 상황이면 혹시 차기 대권 주자를 노리는 게 너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차기에도 유세차는 탈 생각이에요. 요번 대선 캠페인에 부산역 유세가 있었잖아요. 그게 마지막 유세였는데 후보 뒤에 마지막으로 마이크 잡고 제가 올라갔거든요. 후보랑 같이 있다 내려왔는데 다음번에도 그거 하려고요. 누군가 이제 당선될 사람이 생기면은 다음에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 그리고 히로시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세했다고 애가 유세를 떨어요. 재미 붙였어요. 자, 우리 선띠리는 어땠는지. 이제 우띠리가 전화 오고 그다음에 선띠리가 나한테 한 10분인가 20분 뒤에 전화 왔어. 네, 누님은 그때도 울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네가 나한테 말 얘기했지. 뭘 했다고 감사해. 뭘 했다고 내가 뭘 도와줬다고 일띠라. 구박만 했는데. 그러게. 근데 그 구박이 그리워질 것 같아 이제. 선대인 무서워서 누가 욕하겠어요. 욕만 해봐 그냥. 그래. 아니 뭐 저도 며칠간 좀 힘들었죠. 뭐 사실은 저는 그날 개표 방송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때 낙곰수 생방에 왔다가 또 저녁에 이제 그 고발뉴스 스튜디오에 또 갔어요. 예. 근데 거기는 또 이 TV 모니터가 없이 그냥 우리끼리 막 떠들더라고. 근데 이제 계속 뭐 결과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뭐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날 확인을 하고 나서 뭐 저도 한 2, 3일간은 막 정신 못 차렸죠. 근데 황 작가님이 이제 그 메일을 보내줬잖아요. 뭐 멘붕도 사치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은 사실 멘붕을 겪을 그런 정신적인 여유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조금 꼼지락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연구소 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 뭘 할지, 또 어쨌거나 50대를 위한 경제학, 요번에 하여튼 뭐 50대를 보면서 아, 이분들이 낙곱살 잘 청취는 안 하는 세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좀 올바른 경제 정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뭐 그런 책도 하나 집필해 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궁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 캠프에서도 안 찾아준 우리 용띠리는 글쎄 말이에요.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아무도 안 찾았고 다음 선거도 안 찾을 것 같고 그래서 조용히 있는 게 제 본분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사실 경기 인천에서 이제 진 것으로 나온 거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집값 하락을 우려한 50대가 그렇다고 박근혜가 뭐 집값을 유지시켜 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집값 올려준다 그랬죠. 약속을 그렇게 한들. 네. 뭐 기대가 이제 배신당하겠죠. 예. 네. 그에다가 또 신뢰의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를 얻는다는 현실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서. 외워. 예. 이해가 안 되면 외워. 이걸 진짜 지는 거는 암기 대상이에요. 아, 지는구나. 외우세요. 이 부분도 이따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근데 영민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최대한 문 후보한테 어떤 간접적인 피해라도 안 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한 걸 보니까 혹시 보셨어요? 4편. 그러니까 우리 왜 저 호외로 했던 거 그걸 영민은 영뜰은 일부러 참여도 안 했잖아요. 혹시라도 뭐 그럴까 봐. 그런데 그 김용민 뭐 막말 막말 김용민이 뭐 참여하는 낙곱살 방송에 대선 앞두고 또 참여했다. 용민이는 뭐 막말 김용민이고 나는 김미화 씨라고 이렇게 씨자를 붙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하찮은 팟캐스트 방송에도 나가면서 왜 종편 방송에를 안 나왔냐. 끝에 그 종편에 안 나온 그 억울함. 이 사람들 왜 우리 방송에는 안 나왔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제가 얘기지. 이 중앙일보 기자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망신을 좀 많이 줬거든요. 지금 악에 받쳐 있어요,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종편에 안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낙곱살을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종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듣는 방송에 나가는 게 뭐 당연한 선택인데 걔네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김종인 선생을 통해서 박근혜 후보께도 말씀을 드렸고 초청 다 했죠. 네, 그 당시에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도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두 분 다 초청한 가운데 시간이 안 되시니까 한 분은 그러면 어디라도 와서 잠깐 녹음하는 거는 허용하겠다. 그래서 했던 것이고 뭐 한 분은 안 됐던 거고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좀 뭐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오해 여지가 있어서 우리가 양쪽 다 접촉을 했던 건 우리 왜 여름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 그때 시리즈 할 때 그 국면이었고요. 그렇지. 이번에는 아니었죠. 이번에는 뭐 아니 근데 박근혜 나왔으면 하면 되는 거고 중간 안철수 후보도 중간에 또 초청했었고 마지막 순간에 또 초청을 또 했어요. 석훈이가 우띠리가 노력을 했었어. 아니 그 노력은 그 명을 받아서 제가 그래 네가 했니? 결국은 실패했잖아. 어찌됐건 결국 실패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중앙일보 거는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중앙일보 기자들 너무 못 살게 굴어가지고 아주 번번이 망신을 주고 하여튼 수준이 너무 낮아졌다. 인간적인 모욕을 좀 많이 줬어요. 난 중앙일보 나 이름만 나와도 좋던데요. 반갑던데. 욕이라도 먹으면 이게 어디냐 싶다고. 형님 벌써 전향하고 있어. 중앙일보에서 하여튼 제 이름 거론하고 막 욕을 하면요. 그건 다 저기 김용민이가 너무 중앙일보 기자들을 굉장히 그 망신을 많이 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 종편에 MC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저는 고민을 좀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마음 먹었어요. 그 패널로는 1억 주면 하고 MC로는 2억 주면 하고 그 밑으로는 안 하겠다. 연락 안 오더라 그랬더니. 안 올 얘기를 한 거야. 자 넘어갈게. 대선 결과 보고 진짜 정말 이명박 각하 5년 우리가 힘들게 버텼는데 이 또 5년 어떻게 보내나 암담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다. 또 야당이 왜 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별의별 분석들도 다 나오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통해왔던 얘기는 70% 이상이면은 투표율이 그렇게 많으면은 야당이 유리하다, 이긴다, 중반 이상이면은 그런 예측인데 이게 투표율이 75% 넘어갔는데 졌단 말이야. 예. 진 거죠. 우띠리가 보기에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진단을 하냐?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선거 2주 전까지 결과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2월 1일부터 국민연대 대표 맡으면서 선거를 시작했는데 3-4% 지고 있었거든요. 2주 전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고 있던 그 결과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바뀐 여론은 사실은 표로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그 의견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까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추석 때 민심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주 전 투표니까 이기기가 어려웠죠. 아니 형님 해석이 맞을 수도 있으나 제가 좀 여론조사 분석한다는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사실 추세적으로는 이제 비공개 기간 여론조사 비공개 기간 중에 분명히 치고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투표장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이제 전혀 예측 못했던 건 50대 투표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까지 높아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0대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우리가 사실 보통 한 72% 정도면 약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 올라간 3-4%가 사실은 우리는 젊은 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50대 투표율이 엄청 높아지면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박근혜 지지도가 높아지면서 격차가 벌어진 결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냥 정상적인 우리가 예측했던 정도의 투표율 정도였다면 진짜 박빙이나 조금 저도 약간 1% 정도 수준에서 지는 그런 정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 프로그램이 경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앞날을 좀 경제적으로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면서 향후 이거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저변에 깔리면서 계속해서 투표율은 그대로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새누리당이 계속 이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예. 잘 해야죠. 너는 진짜 그게 경제학자가 할 얘기니?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처럼 해서는 또 새누리당 지기도 어려워요. 지금 민주당. 아 진짜 지금 느끼는 바는 그 무슨 보수니 50대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이 꼬라지를 보고선 진짜 내가 정말 손을 안 가는 데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니 50대니 세대니 그런 얘기 필요 없이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하지 않으면은 이런 온갖 분석이 다 필요 없어요. 후띠리가 드라마 판권도 팔리고 아까 요즘 좀 괜찮다고 그러더니 답을 좀 건성건성하는 것 같지 않니, 애가? 지금 아니 사실 몇 해 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애가 호연지기가 커졌어요. 너 이상해졌다. 아니 정확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꾸고 뭘 좋게 하겠다라는
걸 내놓지 않고 우리 편 이렇게 찍어달라. 이거로는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아직도 오늘도 누나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님을 연결했는데 아직도 개파 뭐 이파 저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개파의 문제 이런 거보다도 또 어떤 사람이 또 탑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보다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의리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 꼭 하고 가슴 싶어요. 아프다. 오늘 한번 씹어보자 제대로. 예. 아니 뭐 단적인 예가 바로 정봉주예요. 정봉주가 감옥에 왜 갔습니까? 뭐 감옥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당을 위해서 이명박 BBK 관련 의혹을 네. 막 제기했잖아요. 그리고 싸웠어요. 다 질싸움이라고 생각했을 때 혼자 그렇게 앞장서서 나갔다가 결국 감옥 갔어요. 감옥을 갔는데 단 1분도 일찍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아니, 이게 당을 위해서 싸우면은 뒷감당은 개인이 해야 된다. 이런 당에서 무슨 의리가 있겠으며 의인이 나오겠으며 기회주의자만 넘쳐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최소한 1분이라도 일찍 나오지 못하게 했다면은 복권이라도 시켜줘야 되는데 보세요. 복권이 뭡니까? 지금 출마를 못 해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021년까지 출마를 못 하게 돼요. 그때면은 저 정봉준 환갑잔치 지나고 있을 시점인데 그 한마디로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복권시켜라 이런 논평 한마디 안 나오고 있으니 이런 정당에다가 누가 자신의 어떤 목숨과 청춘을 바쳐가지고 일하겠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네. 사실은 비겁하지. 비겁한 게 바로 의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꼼수다 팀들을 봐. 나는 그게 마음이 아파. 네. 이 젊은 사람들이 그 5년 동안 청춘을 바쳐서 이 나라가 잘 돼. 모두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우 쪽에 있든 뭐 좌쪽에 있든 모두 다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 나라 걱정을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은 막 민주당이 그 나는 꼼수다가 정치적으로 이런 꼼수들이 있으니까 이거 파헤치고 바르게 가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거기에 뒷받침이 되느냐 하면 지금 다 입 다물고 딱 뒤에 숨어 가지고 쫙 있잖아. 난 그런 것도 참 못마땅한 것 같아.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십시오라고 욕을 했을 때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서로 그 안에서만 싸우고 제가 있어. 보기엔 제일 큰 문제가 이 48%의 투표를 한 사람의 지도부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원로도 사실은 이제 원로 역할을 하시기가 어렵고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야당이 자, 지금부터 우리가 다음 대선 혹은 2014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뭘 준비하자. 혹은 세대교체를 하거나 뭐 30대 대거 기초를 내보내자. 뭐라도 좋은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잘못했다는 사람도 없고 지금 초선 의원들이 일부 천배를 했거든요. 여의도에서. 그것도 우리가 막 뭐라고 했어요. 석고대제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초선들만 조금 한 거고 잘못했다는 것도 없고 뭘 하자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지도부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낙검수 다시 시작해서 김어준이 지도자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미아노님이 지도자를 하시면 되는데 못 하잖아요. 우리 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보면은 국민들이 왜 새로운 5년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그런 암울한 마음을 갖겠어요. 그거는 지난 5년의 기억 때문인데 지난 5년 보세요. 뭐 그냥 권력이 못 살게 굴고 횡포를 보이고 그게 야당이 없으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타격이 온단 말이죠.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 그러니까 아니 중간에 뭐 필터링을 해주든지 저항을 해서 막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약간 뒷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야 지금 네, 볼 때. 그래서 이게 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아니 지금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한두 마디로 요약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그걸 계속 할 이야기도 그 계제는 아니고 다만 아주 분명한 건 시민들의 열망은 굉장히 뜨겁고 이미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많은 각성도 이루어졌고 또 변화를 바라는 욕구도 상당히 강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만 이걸 좀 더 잘 받아 안아서 정말 그 정치적 의제로 만들고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낼
그런 이 정치의 재편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진짜 내 관심법이 있으면은 이번에 문재인 안 되길 바랐던 민주당 의원들 다 들춰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걸 뭐 관심법 안 쓰더라도 왜 무슨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심리가 있지? 나는 꼼수다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지해 주셨던 거는 그건 뭐 우리 네 사람이 잘나서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아니다 좀. 이건 한마디로 우리 대신 싸워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표시지 딴 게 아니에요. 누가 나서서 그렇게 해주겠냐고. 사실 그 박수를 민주당이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민주당이 그렇게 치열하게 했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앞장서서 그것을 그 상처를 싸매주는 일. 아니 그 이전에 저쪽의 공격으로부터 먼저 방패막이가 돼줘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다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말로만 그냥 말로만 그냥 오로지 나토 정당이 돼버려 가지고 누나 생각 같아서는 니들이 그냥 띨띨이 연대라고 그래서 싹들 그냥 뭉쳐가지고 개혁을 좀 하면 안 되겠니? 얘네들도 띨띨이라 안 돼요. 그래. 개판되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 보니까 청년들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할 만큼 한 것 같고. 아우 그럼. 청년들은 이겼는데 지도부와 민주당과 혹은 거의가 진 거지 청년들은 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0만 원 세대라는 청년들의 공약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걸 정리해서 내년 초에 책으로 내려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한테 이렇게 해라. 지금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누구의 정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경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청년들에 대한 해방 지금 하자. 그렇게 얘기하려고요. 정말 경제 내년 후년 뭐 어렵다고 다들 그러니까 잘 돼야 될 텐데 이제는 어찌 됐건 하여튼 그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람값이 비싸지는 사회. 인건비가 더 비싸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박근혜 경제를 한번 우리가 좀 진단을 해보면 니네들이 다 경제학자들이니까 어떻게 갈까? 아니 이거 저도 침 빠지는 얘기 오늘 할 수밖에 없는데 그저께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르겠다 이고요. 모르겠다? 네, 아직은 모르겠고 인수위원회 진행되는 걸 보고 내년 3월에 인선하는 걸 보고 그래야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아서는 모피아들은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발표는 안 했는데 지금 금융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금융위원회에 나머지 금융기능들을 합쳐서 금융부를 만들 거라는 게 박근혜 비밀공약 같은 거였어요. 외부에는 잘 발표 안 하고. 당선된 첫날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으로 강만수가 인수위원회에 들어갈 거다라고 돼 있는데 진짜로 들어갈 건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만들면은 완전히 모피아 정부인 거거든요.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그 내에서 또 견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갈지. 사실 이런 걸 좀 봐야 어떻게 될 거다라고 알 수 있지. 현재로서는 그냥 일반 추세만 할 수 있지. 내년 3월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모피아들이 전면 배치되는 거거든요. 강만수 다시 돌아오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 이침식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는 건가? 네,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부 직제 개편을 어떻게 이제 인수위에서 정리를 할 건지 그리고 장관들이 누가 될 건지 경제수장들이 이를테면 뭐 지금 뭐 진념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탕평책 인사를 쓸 건지 아니면 진짜 숨어있던 사람들 다 전면에 꺼내가지고서 보수 일변도를 할 건지 거기까지는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몰라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제가 경제는 잘 모르지만 박근혜 후보의 어떤 인사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검증된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결국에는 배반 안 때릴 사람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포진을 시켜요. 누구든지 배반 안 때릴 사람 자기 사람을. 근데 특히 더 심한. 아니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네. 응? 우리도 우리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대신 안 때릴 사람. 띨띨이들을 데리고 내가 힘들었다 진짜. 측근 4명. 대신 때릴까봐 진짜. 측근 4명 갖고 거의 모든 측근 4명이잖아요. 그러네. 우리 작은 정부야 지금? 아니 근데 영민님이 이야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게
그 인수위원장하고 인수위 위원들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 뭐 대변인도 사실 문제인데 이 윤창중 대변인이 밀봉된 봉투를 들고 와서 기자들 앞에 그 자리에서 뜯고 그때 확인했다는 아니 거잖아요. 무슨 시상식에서 뭐 대상 발표하는 거야 뭐? 근데 이게 뭐냐면 채널 A 기자 그게 뭐냐면 거지? 주변에 누구하고 체계적으로 상의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사실은 그 사람의 입이라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타일이 언제 왔겠냐. 박정희 시절에 마지막 뭐 청와대에 있으면서 공주 역할을 할 때 그때 아버지가 하는 걸 본 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쭉 낙점해서 봉투에 넣어서 야 이대로 해 이런 식으로 딱 했던 모습을 본 걸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게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런 식의 인선 발표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런 걸 인선 발표하는 행태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경제만 놓고 보면은 솔직하게 저는 딴 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분야별로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값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떨어질 것 같다. 내년엔 아파트 공급이 또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공급이 초과인데도 네, 또 늘어나요. 내년엔 그래서 망하기 전에 일단 지어보자라는 그런 게 이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엔 공급이 늘고 서로 발악하면서 꽤 많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 그 며칠 전에 박근혜 당선인이 기업인들 만났고 중소상인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회장들 이렇게 만났는데 그거는 어때? 이제 대기업 회장들한테 굉장히 많은 뭐 얘기들을 했더라. 뭐 자제를 해달라. 뭐 많이 좀 좌우 막론하고 개기면 죽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좌파도 개기면 죽어, 우파도 개기면 죽어. 천상천하 공주시대. 레이디 가가. 저는 뭐 그 회사 사장들도 개기면 죽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군인들도 개기면 안 돼. 아, 어떻게 봐? 그렇게. 저는 뭐 근데 그 자체는 대해서.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쨌거나 평가할 부분은 평가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이명박은 정경련부터 방문했는데 그때 하여튼 뭐 질타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이번엔 중소기업 청부 뭡니까 저 중앙회. 네, 중소기업 중앙회부터 갔고 또 이제 제일 뒤에 정경련을 갔는데 정경련 가서도 뭐 어쨌든 이 재벌의 그 뭐 불공정 거래 이런 거 좀 많이 질타를 했고 뭐 무리한 정리해고 이런 거 좀 가급적 자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발언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데 이게 말로 끝날지 이게 결국은 정책으로 실행이 될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거지만 인수위원장 내놓는 걸 보면 뭐 김종인이라든지 이런 양반들 좀 거론이 되다가 전혀 뭐 발탁이 안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정말 강한 의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죠. 그리고 해고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런다고 뭐 기업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겠어요. 자제해달라. 예, 인센티브를 주면 되거든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흑자 기업이 무리하게 그렇게 막 직원들 잘라내고 이런 데 대해서 해고세 물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해고를 굉장히 자제하게 될 거거든요. 또 일자리 세액공제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해고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세액공제 같은 걸 안 주면 돼요. 그러니까 감면 혜택을 안 주면 되거든요. 세 감면 혜택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뭐 공약 과정에서도 전혀 없었고 뭐 이번에 가서도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뭐 언질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뭐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통할 건지 재벌들이 그렇게 순진한 존재였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올 한 해 내내 떠들 이유도 없었죠 사실. 그 누나는 요즘 궁금한 게 6조에 대한 국채를 뭐 발행해서 이것을 부족한 돈을 떼우자. 또 뭐 안 된다.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다.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 국채는 발행할 수도 있는데. 발행할 수 있는데. 예, 해도 되고. 그렇지만 아직 여건이 우리 괜찮은 거지 발행할 정도로. 지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출해야 될 돈을 정상적인 건 세원을 마련하지 않고 국채로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포퓰리즘 걔들이 비판할 때 그러면 결국은 재정이 파탄 난다잖아요. 이게 사실 딱 그런 거거든요. 재정이 파탄 나게 돼 있는데 주로 50, 60대한테 많이 혜택이 갈 거예요. 그리고 갚는 거는 20대가 갚을 거거든요. 똥바가지 씌우는 거죠, 그거는. 자,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배반 당하고 있는데요. 박근혜가 그랬어요. 뭐 불효불급한 그런 이렇게 예산들을 절감해서 뭐 이 복지 재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내년 예산안이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안 들어가 있겠어요?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토건 예산들도 많이 편성돼 있을 거고, 뭐 예전 이명박 한창 때에 비해서는 줄었을지 모르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토건 예산이 전반적으로 3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걸만 줄여도 사실 많은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생각은 없는 거죠, 일단. 그리고 형님 이야기했지만 저 필요한 세원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 깎아주고 소득세 깎아주고 해서 거기서 축나는 세수가 얼만데요. 연간 한 7조 원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사실은 저 이명박 정부 이전 노무현 정부 시기로만 돌려도 7조 원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비과세 감면폭 좀 줄여서 뭐 6천억 마련하겠다 그러는데 웃기는 이야기죠. 그 정도 가지고 돼요? 엄발에 오줌 넣기. 네. 그렇게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지금 연말 다가오니까 일선 세무서들 쪼아가면서 자영업자들한테 막 지금 세금 더 내라고 막 지금 할당해주고 막 닥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행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지금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토건 지출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그 돈 쓸 것은 늘어나는데 막 그 법인세라든지 이런 거 무리하게 깎아준 거 그런 것들을 정상화 시키는 게 우선이지 그런 걸 하지 않고 국채부터 낸다 빚부터 낸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항구예요. 이항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늘 재정 엄격해야 된다. 재정 건전성을 엄격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양반이고. 4대강 비판 많이 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토건 예산 많이 쓴다. 공기업 부채 늘어난다. 저 국가 채무 늘어난다.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6억 원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시장에 있는 소문은 뭐냐면은 이건 진짜 소문 루머인데 그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한테 6조 원쯤 돈을 마련해서 대선 자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쫙 있더라고요. 소문이지 소문.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결론만 조금 더 내리면 소문으로만 딱 끝은 그렇다. 거짓말이라고 하세요. 거짓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니 그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런 거 아니냐고. 형님이 소설을 하나 좀 쓰더니 네. 소설을 계속 잘 쓰셔. 단편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 예. 나도 모른다고 그랬죠. 아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왜 나한테 물어보시고 지랄이세요. 뭐 하여튼 요는 박근혜가 뭐 재정 합리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걸 앞장서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항구라는 뭐 새누리당의 정책통의자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뭐 자기가 언제 그런 비판을 했느냐는 듯이 지금 6조 국채 발행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손바닥 뒤집듯 자기 말들을 바꾸는 겁니까 이게. 어르신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많이 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경로당에 들어갈 지원금도 깎고 뭐 노령연금도 뭐 5년에서 10년도 주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그 나이 연세를 좀 올리자. 네, 수혜 대상 연령을 계속 이제 높여간다는 건데. 그거 보세요. 박근혜가 계속 그래도 맞춤형 복지, 생애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복지 계속 늘려줄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자기한테 표 잘 맞는 사람들. 근데 근데 사람들. 그 노인들이 주로 찍어줬는데 그 노인들의 혜택을 줄여가는 지금 거기는 굳은자 거잖아요. 거긴 굳은 자. 그러니까 제발 좀. 아니 네. 낚시에 밑밥을 뿌릴 때 잡은 고기한테 밑밥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저 우띠리나 선띠리 얘기는 이건 것
알아듣지. 왜냐면 누나도 한 1년 니네랑 같이 하니까 이제 알아듣겠어. 뭐냐면 부가가치세라든지 네. 뭐 고양이를 수술을 하는데 10% 뭐 이렇게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야금야금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세액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올라갈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시는 술, 담배, 뭐 쌀, 뭐 식품, 뭐 지금 이제 우리 생활하는 주변에 있는 거에 야금야금 세금이 알게 모르게 붙는 거야. 심지어는 누나 시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어느 순간에 샤샤샤샤샤 100원, 200원씩 막 오르더니 뭐 500원, 600원 막 올랐어. 요번에 민자도로도 대선 끝나고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야금야금 정말로 우리한테 이제 그 생활에 밀접한 것들에 대한 붙는 세금들이 조금씩 오르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거지. 왜 공기업 부채 늘어나면 공공요금도 오른다.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오르는데 그걸 이제 폭탄 돌리기 모드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는 안 올리겠지만 이 정부가 끝나면 이제 그걸 억눌러놨던 걸 이제 결국은 요금 인상 형태로 이렇게 드러낼 건데 저는 그래도 한 몇 달은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대선 끝나고 한 2, 3일 있다가 바로 올려버리대. 야, 얘네들은 정말. 또 박근혜 정부 시작하기 전에 올려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설거지를. 네. 그래서 잡을 놈도 있으면 지금 다 잡아놓고 자를 놈 있으면 지금 다 자르고 깨끗한 데서 공주님 납치게 카페 쫙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주님 올라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또 물가가 한동안 안 올라갈 거예요. 24시간 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우일 세금혁명 당선 1 시사돼지 용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그래도 이제 이번 대선 이후에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총선 때하고는 좀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총선 때는 정말 다들 뭐 대책 없는 멘붕. 근데 대선 때는 멘붕은 멘붕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부족한 거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거 어떻게 보완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 얘기인데 이 방송이 편향돼 있어서 이거 문제다라는 문제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 지점에서는 용띠리가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지금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뭐 함수가 나오고 뭐 복잡한 도표가 나와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광의의 부정선거는 있었다는 거죠. 광의의 부정선거가 뭐냐? 바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 KBS, MBC뿐만 아니라 조중동 매연으로 불리는 이른바 그 종편들 또 뉴스 채널의 이런 횡포 여론 조작. 생각해보면은 정말 이번 대선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승리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또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공정하게 박근혜, 문재인 후보 검증한 프로그램의 그 제작자, 책임자가 결국에는 그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KBS의 현실이라던가 MBC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의 그 화면을 너무나 편파적으로 박근혜는 굉장히 밝고 사람 많고 문재인은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대조시켜가지고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이 확연히 눈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다든지 뭐 종편들 하여튼 정말 막말꾼들 모아놓고 왜 거기 날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말꾼들 모아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 개소리를 막 방송에 실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게 한 점. 이게 바로 저는 광의의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조중동 종편을 허락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말하자면은 국민들이 공정한 보도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차단됐다는 점이죠. TV 돌려보세요. 어디 장악당하지 않은 언론이 있었습니까? 진짜 눈 들 곳이 없더라. 우리 집은 TV 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 많은 분들의 염원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뭘 준비를 하고 있나? 예, 그래서 이제 뭐 전부터도 생각했던 건데 텔레비전 방송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대선 후에는 뭐 나는 꼼수다 끝난다고 이제 공언을 했고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한번 그런 언론사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델이 협동조합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여기 사실 우리 꼽사리다에서 배운 건데 협동조합에 대한 꿈을 이제 갖게 된 것도. 얘기도 했었고 우리가. 그 이제 이게 뭐냐면 기존 언론사는 대체로 보면 주식회사가 많단 말이죠. 조중동 다 주식회사 아닙니까? 예, 이를테면은.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또 투자한 그 크기만큼 액수만큼 그 지분을 갖는 구조란 말이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장악당하기 정말 좋은 구조입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얼마를 투자했건 간에 지분이 n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로부터 장악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또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고 또 이 조합원들이 이제 납입하는 그런 돈을 통해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뭐 광고 걱정 때문에 그 회절한다든지 맥없는 양비론 이런 논리를 펼 그런 여지도 적어지고 조합원들만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언론사의 구조라면은 이거 협동조합이 언론과 참 궁합이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구조는 딱 짜여졌는데 그럼 방송을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여기서 답이 확 막힐 수밖에 없는 그렇지. 게 이 뭐 종편이나 뉴스 채널이 뭐 상시적으로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오케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채널 확보가 어렵지. 예, 그래서 우선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끼리만 우선 방송을 보다가 이 매체 저 매체 이제 진출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기반 마련, 그다음에 외연 확장 이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나 이런 팀들하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 그럼요. 사실은 하는 건가? 뭐 이거는 김용민의 그 언론이 아니거든요. 절대.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또 말하자면 제안을 하긴 했지만 주도권이라든지 기득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봐야 사실은 n분의 1 지분인데 뉴스타파도 역시 함께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다만 이제 그분들 나름의 어떤 그런 뉴스타파의 그 프로그램 틀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이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거고 우리 뉴스타파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거니까 합류하고 협력하고 연대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용띠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오랫동안 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용띠리가 그런 방송을 하려는 어떤 왜 하려는 건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낙곰수라는 방송이 있었어? 예. 라디오 방송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용띠리가 예전부터 이제 고민을 해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또 낙곰수가 뭐 텔레비전으로 그냥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건가? 뭐 또는 뭘 하는 건가? 예. 궁금해. 예. 사람들이. 이 기본적으로 뉴스를 전하는 보도 전문 성격의 그 방송을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뭐 그 시사 코미디도 할 수 있고 또 경제 분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획들, 다큐멘터리도 할 수 있고 토크쇼도 할 수 있고 코미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토론회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선 드라마까지 스포츠 중계까지 하는. 뭐 말 그대로 종합편성 채널을 지향하는 건데. 제 꿈 얘기 들어보니까 누나가 하루 종일 뛰어야 될 상황인데. 네. 모든 걸 다 해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네. 자, 스포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드라마도. 드라마. 그다음에 웃디라. 너 왜 그러는 거니? 토크도 진행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이제 예전에 텔레비전 아침에 7시 출근해서 9시 퇴근하시는 거죠. 편성 PD를 이제 해가지고 그 꿈들은 많이 있는데 그 광고를 말이야 어떤 분이 이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성공했던 신문이 있어. 네.
그게 이제 그 광고에서 예. 대기업이라든지 뭔가 이 방송이라든지 이 신문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을 배제를 해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정말 떡볶이집, 떡집, 뭐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참기름집 예. 이런 데서 정말 나는 여기다 광고를 할까. 그런 어떤 개미들 우리 예. 개미 정신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쫙쫙 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지. 예. 그럴 수 있지. 뭐 협동조합이 그렇죠. 형식으로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에 자영업자들도 계실 테고 이런 분들끼리 어떤 서로 이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나는 책 광고를 하겠죠. 예. 아 그래. 그 너도 광고 주네. 아니 저는 광고 늘 하잖아요. 형님은 나중에 영화 광고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할 일이 참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러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하여튼 뭐 기대감을 갖고 우리 네. 바라보자고. 국민 TV 많은 분들의 너도 손띠리가 뭐 용민님이 이제 그 경제 채널 진출 이런 이야기 됐는데 사실은 그 저쪽에는 너무 많은데 이쪽에 없는 게 경제 미디어예요. 사실 낙곱살도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제 좀 균형을 맞춰보자 싶어서 시작한 거기도 한데. 120대 4.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그렇죠. 저기 뭐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헤럴드 경제신문, 뭐 파이낸셜 뉴스. 그리고 요즘 이렇게 그러니까 접속자 수도 보면 그러니까 포털을 제외하고는 매경, 머니투데이 이런 쪽이 접속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쪽은 예를 들면 뭐 오마이뉴스나 뭐 한겨레니 경향이니 이렇게 사회 정치적으로는 어쨌거나 좀 다른 차별화된 시각을 보여주는데 경제가 취약하고 특히 부동산 지면 이런 거 보세요. 사실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겨레나 경향이 실리는 기사도 별반 안 다르거든요. 아파트 판촉에 실리는 기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경제 쪽은 이게 차별화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매체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판에 좀 제대로 된 경제 컨텐츠 만들고 또 그걸 그 경제 미디어를 이렇게 핵심으로 하는 어떤 대한방송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낙곱살 오늘 뭐 기본적으로는 막방이지만 또 대한방송 속에서 이 적절한 포맷에 그런 경제 이 코너가 됐든 하여튼 뭐 이런 방송으로 다시 뭐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누나가 이렇게 네 얘기 들으면서 언뜻 생각해 보니까 우띠리가 말이야 모피아가 그 드라마의 판권이 팔렸다. 너 지금 이 국민 TV에 판권 팔린 거 아니니 혹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니? 저는 상업적. 너는 상업적이야? 애가 원래 상업적으로. 제가 상대 출신이잖아요. 경제학 박사예요. 깜빡깜빡 하시는데. 그래 박근혜 시대도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 저는 원래 장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네. 우리 시민들은 향후 5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우띠리가 답을 좀 줘볼래? 너 상업적인 네가? 아까 이제 협동조합이나 뭐 생협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 시민의 경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후보는 얘기를 했는데 시민사회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사회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시민단체 지도자들이지 정말 시민은 아직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학생운동하고 그럴 때 하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그때는 노동자가 돼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걸 하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인터넷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시민들이 뭐 책을 읽고 하는 뭐 소모임이나 이런 간단한 것부터 조금 더 이를테면 고양이를 돌보는 공제조합이나 고양이 생각 같은 걸 만들어 보자. 진짜로 이제 작은 단위지만 인터넷 밖에 나가 사람들을 얼굴 직접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시민인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바닥에서 움직여보는 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2014년이면은 이제 바로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못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방송은 사실은 생활반 경제거든요. 경제에 대한 큰 얘기들을 가급 좀 작게 하고 일단 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 집값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애완동물 키울 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워도 참고 듣는 거 아니에요. 쌀값은 어떻게 된다. 근데 그런 것처럼 정치도 생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지역 자치라는 건 다 생활이에요. 요번에 보니까 뭐 이긴 진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 분유회를 이길 수 있는 시민의 모임이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 분유회는 집값 하면 단결해서 다 찍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여성표도 많이 나오는 건데 단순히 박근혜가 여성이라서가 아니고 아파트 분유회가 집 가진 사람 50% 중에 절반 정도는 거기 소속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유회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우리도 진짜 생협 같은 걸 더 많이 하고 지역 모임도 만들고 독서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2014년 대선 총선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때 저는 30대 기준으로 제가 주장하는 건데 많은 30대들 기초위원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는 제가 본 아직 경력상 조금 어렵고 근데 지금 30대를 쭉 내보내면은 거기는 생활정치인 거거든요. 그중에 일부가 성공해서 살아 돌아오고 성장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그들의 리더가 대선에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광주 뭐 이런데 그래서 복지도시 광주를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딱 박원순 시장님 하는 서울시만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광주에 사는 진짜 편하고 문화적이고 혜택이 좋고 좋다. 대구랑 비교해 봤을 때 수치상으로 딱 나오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송을 보지 않아도 누군가 광주에 가보면은 여기 진짜 잘해놓고 잘 살고 있네라고 하는 복지도시를 지금 바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여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번 대선 끝나고 참 많이 기운 빠져 하고 지금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누나가 트위터 열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솔직히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거든. 그리고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또 청년들은 앞으로 향 뭘 해야 되는지 좀 선배들로서 뭐 좀 얘기를 좀 해줘 봐봐. 저는 87년도에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졌죠. 그때도 졌고 안타깝게 지고 밤새 술 먹었어 저도 그때. 근데 여러 번 졌죠. 그 뒤에 또 지고. 그러니까 근데 뭘 했으니까 진 건데 사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이번에 사실 처음 진 건지도 몰라요. 근데 삶에는 지는 때가 있고 지고 나서 잘해야 진짜 이기는 그 감격의 자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 건 마음 아파요. 우리도 마음 아프죠. 다 아파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꿈을 지금 다시 꾸기 시작하고 생활정치란 뭐냐, 생활경제란 뭐냐, 그리고 삶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2014년 만약 지방선거 이기잖아요. 그럼 그 기운을 2016년 총선 때 엎을 수 있고요. 그걸 엎어야 대선을 이기거든요. 오바마가 졌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바마 민주당이 바뀔 때 각 지역에 조그만 모임들, 자발적 모임들 하면서 토론회하고 동네에서 타운홀 미팅 같은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국회의원, 그러니까 상원, 하원 선거를 민주당이 싹 이기고 그 힘으로 민주당이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을 이기겠다 생각하면은 지금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2014년에 최소한 내년 여름까지는 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초의원 출마하려면은. 구청장 나오려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20, 30대가 많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지역 내에서 지역 정치의 리더로 자라나고 그런 그 사람이 한 명 있으려면은 그 사람은 친구 10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친구는 누군가는 나가고 누군가는 보좌관 해주는 그런 거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우리가 비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권 교체를 했든 안 했든 사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폭과 깊이가 좀 더 넓어지고 깊어졌을 뿐이지 우리가 빈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의 재구성도 해야 되고 지방정치 형님 이야기하셨지만 진짜 생활정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역에 내려가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새누리당, 민주당 똑같은 지역 토요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왜 지역 살림을 맡겨놓습니까? 우리 진짜 건전한 시민의식 가진 그러면서도 오히려 훨씬 젊은 마인드로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진출해서 얼마든지 우리 삶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 자치, 지방 자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저도 비슷한 구상을 사실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거고 미디어도 필요하고 미디어 중에서도 우리 경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채워가는 게 필요하고
사실은 뭐 제가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거지만 연구소 같은 경우도요. 보세요. 다 저 정부 권력 신여 노릇하는 이 국책연구소 아니면 다 재벌계 연구소거든요. 그런 데가 경제 미디어 이런 데하고 다 짝꿍해서 다 늘 똑같은 내용으로 사람들 세뇌시키고 이 서민들 이렇게 돈 뽑아서 이렇게 재벌들 호주머니에 채워넣는 그런 이렇게 이 정보들을 발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들도 정말 이제 좀 정직한 정보, 일반 가게들 입장에서 그런 정보들을 계속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또 정책 인력들도 계속 키워내야 돼요. 지금 정책 인력이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만 교체한다고 됐던 것도 아니고 그 정권 교체했을 때 그 알맹이를 채울 수 있는 내용, 그 알맹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근데 사실 그게 지금 충분히 없거든요. 그런 작업들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 정권 교체가 됐으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금 이거 뭐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좀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좀 해도 되고 싶은데 이번에 내용적으로 보면요. 저는 그 흔히 말하는 진보 개혁 쪽에 그 유권자층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 집권할 때 3자 구도 속에서 3자 구도도 이해창, 이인재라는 보수 주자들 2명 낀 사이에서 JP하고 김종필하고 연합해서 겨우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보수에 엄청나게 기대서 이긴 거예요. 2002년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 탄생 때도 사실은 뭐 어쨌거나 1대1 구도였긴 했지만 사실 정몽준이 가지고 있던 상당적으로 중도 보수의 표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대해서 사실은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거나 뭐 안철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안철수 지지층의 대다수는 어쨌거나 진보 개혁 쪽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보수 쪽에 기대지 않고 또는 지역에 기대지 않고 그 자체의 동력만으로 거의 5대5의 비슷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50대를 두고 앞으로 계속 고령화되면은 계속 이렇게 뭐 이 보수 우위의 그런 정치 구도가 되는 것 아니냐. 그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마세요. 이게 50대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50대를 보면 물론 50대의 불안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다 이야기했죠. 집값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50대는요. 50대 전반과 후반이 투표 성향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 40대 후반이 내년 4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이 5년 후에 지금의 50대와 같은 투표 성향을 보일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론 정책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고연령층에 맞는 그런 정책 의제들이 나올 거고 그런 걸 정치권이 요구하는 뭐 그런 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 정당이 어떻게 대응하기 나름이냐고요. 결국은 저 표로 볼 때는요. 오히려 점점 더 새로운 미디어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50대 더 고연령층들을 밀어내면서 굳이 이야기를 하면 진보 개혁 쪽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그러니까, 2학년들이 다음번에 투표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 예. 뭐 기득권 언론에서 정말 황당하게 지어낸 이야기 가지고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가만 안 하고 아무 짓 안 하고 있으면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 우리가 움직이기 나름이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고요.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형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일들을 해나가면 새로운 희망을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 누나가 오늘은 그냥 참았어 사실. 선띠리가 마지막까지 말이 긴데 얘가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끊고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끊더라고. 그래서 말은 참 길어 애가. 근데 버릴 말이 없어. 그렇기는 하다 오늘은. 쟤를 갖다 버려야지. 저기 봐 막 박수 쳤어 지금. 아이고 이거 20대들이나 30대들 뭐 40대들 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자 이런 얘기였고 그 짧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고요. 그래.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19일에 우리 나는 꼽살이다가 첫 방송이 팟캐스트로 올라오면서 보니까 횟수로 55회 5번 했어. 그러니까 그 호회 빼고 1년 넘게 한 거지. 참 많이도 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나는 꼽살이다.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도 하셨고 박수도 보내주시고 제일 마음이 찡한 거는 아마 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는 우리 띨띨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웃딜이 어때? 웃딜이. 사실은 이걸 그대로 끌고 공중파로 갈 게 원래 제가 갖고 있는 구상이었고 일단 김미아의 뭐 경제쇼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는 그냥 묻어가려고 이기면 기획을 좀 했었는데요. 졌으니까 뭐 그렇게는 못하게 됐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만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정상적인 라디오 방송이면은 PD 포함해서 3팀이 이게 돌아가거든요. 3팀에서 4팀이 기획을 하고 우리는 진행만 하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당 작게 잡으면 한 2천만 원, 그다음에 공중파시로 제대로 계산하면은 한 5천만 원짜리 방송을 만든 건데 이 더 이상은 무리예요. 쓰러져요 사람들. 그럼 뭐 먹고 살까? 얘는 먹고 살 길이 있잖아. 아까 뭐 팝콘도 팔고 선띠리가 제일 걱정인데. 얘는 또 KBS에 또 나가잖아. 누나만 잘 지내면 돼요. KBS 뭐 열린 토론 한번 나가는 게 무슨 뭐 참 대단한 변소리라고. 아니 방구가 이렇게 간을 내먹으라 진짜. 아니 방구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저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 맞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드라마 판권 넘기는 분은 저보고 저 KBS 열린 토론 한번 나갔다 오늘 술 이빠이 사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말 되죠. 용띠리는 아까 그 국민 TV 만드는 거 이제 열심히 할 테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계획 가지고 있어? 뭐 막말 개발해야지. 성대모사도 개발. 예. 뭐 저는 그거밖에는 현재로서는 그거밖에는 할 게 없는데 그거 못하면은 뭐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집에서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뭐 누님 걱정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우리 CBS가 누님을 잘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 구성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예. CBS 재판 있어가지고서 증인으로도 출석해야 돼요. 네. 송사가 계속 걸려있네. 예. 누나. 아니 근데 왜 저한테는 안 물어요? 너도 KBS 나가는데 뭐 잘 나가. 그걸로 땡이야? 아니 고정 출연 아니죠? 아니 우리는 재판정에 나가요. 열린 토론 갈 시간 됐다 진짜. 네. 우리 선띠리 그래 마지막으로 뭐 어떤 아니 뭐 또 뭐 멍석 깔아주니까 또 말하기 그러네. 뭐 말 많이 했어요. 안 해도 돼. 연구소 열심히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진짜 미약하지만 10년 후에 정말 삼성경제연구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정말 키우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고요. 10년 후에만 어떻게 해? 5년 내에 해야 다음 대선에 이기지. 5년 후에는 한 그 절반 정도 달성하고 또 말길다. 요거 하나만 벙커원에서 매월 그 경제 강연을 할 생각입니다. 좋네. 그래서 하여튼 무료 많이들 와주세요. 첫 강연은 1월 15일 날 할 예정입니다. 2013년 경제 전망. 누나는 우리 동네가 이제 뭐 좀 얘기 좀 하자면 우리 동네가 농업이 80% 정도 있는 아주 뭐 서울에서 강남에서는 1시간 거리고 서울에서는 1시간 반 거리인데 아주 농업이 많이 살아있는 정말 아니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농업이 많이 남아있는 데가 있나 싶을 정도의 시골인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와보셨을 거예요. 지산 락 페스티벌 하는 지산 스키장 거기 양지 IC에서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데가 이제 우리 동네인데 거기다 누나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농촌 문화 카페를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호미 카페라고 우리 이제 선띠리는 벙커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그 경제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누나는 거기서 방송 외에는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운 빠지고 힘없고 아이들하고 거기 막 캠프촌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캠프에서 자면 돼. 겨울에는 거기에 뭐 텐트. 그렇지. 텐트 안에서 요새는 다 있더라 그게. 예. 전기 그 장판이 있어. 그래서 겨울 야영이 엄청 재밌는 거야. 그래서 오면 말만 들어도 좋다. 아니 봄에는 누나랑 나물 뜯고 뭐 동네 구경도 하고 참기름도 짜가고 뭐 이러면서 농촌도 살고 함께. 그래서 거기서 뭐 문화 행사도 좀 할 거고. 술 사준다는 말씀 안 하시죠? 술 사줄게. 그래서 그런 농업이 살 길이다. 그래서 농촌 문화 운동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손띠리는 저희 KBS 가시는 분인데. 그래 KBS 빨리 잘해. 너 가서 또 엄한 소리 해가지고 또 신문에서 보게 하지 말고. 내가 다 문지르고 올게. 안녕.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우리 노래나 하나. 뭐 하나 준비하고 있네.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웃디리가 기타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아침이슬 부르려고요. 우리 카카의 창곡. 네. 긴 밤지 세우고 풀잎마다 맺히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해운다. 태양은 요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이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 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6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신은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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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은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자, 1% 기득권층을 제외한 우리 99%를 위한 편파 방송이죠. 우석훈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나온 대학, 그러니까 어느 대학 나왔어요? 우석 나왔어요. 파리 10대학을 나왔는데요. 아, 파리 10대학. 처음에 거기 그 발음 잘 조심해야 되겠네. 붙었다고 10대학. 그럴 때 아니 그렇게 돼. 이게 뭐 이상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속을 새기고 입학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예. 그럼 파리 1대학도 있냐? 그래서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재수해라. 그리고 옆에서 웃고 있는 저분은 선대인이고요. 네. 저는 말만 하면 다 아는 하버드에서 어떻게 다 안다고. 2년간 네, 정식 학위 과정을 밟고. 우리 선대인 씨는 나 안 돼. 만연체로죠. 닐리리야, 닐리리야. 이게 우리 벌써 2번 했는데 이게 잘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급 영양제로 지금 여기 함께 투입이 돼서 누나가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방송 언제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잘해야 나가는 거야. 이렇게 착한 동생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지만 우리가 좀 졸렵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잘 사는 게 뭡니까? 사실 잘 사는 거 생각해 보면은 참 그렇잖아. 우리가 평범하게 행복한 거, 그냥 돈 조금 있어서 정말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다음에 취미생활 아까 얘기했던 야영하면서 그냥 텐트 안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그냥 여기서 성취감 약간 누릴 수 있는 거. 건강 큰 병 안 걸리고 그냥 건강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되면 엄청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나이들 결혼 사랑 집에서 부부싸움 하지 않고 사는 거. 그냥 나이 들어서 내가 봉사활동이라도 할 수 있게 건강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그냥 평범한 행복인데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다는 거. 평범 안 해요. 오복을 다 누리는 거죠. 그런가? 무병장수. 그런가? 어찌됐건 결혼복에 자식복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방송을 끝으로 나는 꼽살이다 막은 내리지만 우리 띨띨이들 또 각자 열심히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경제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 낼 겁니다. 저는 그런 경제학자들이라고 믿고요. 그동안 이렇게 참 바쁜 시간인데 쪼개서 새벽에도 하자 그러면 하고 아침 일어나기 어려서 그렇지. 일찍도 하자 그러면 하고 늦게도 하자 그러면 군말 없이 이렇게 해준 우리 동생들 너무 고맙고, 저도 우리 용띠리도 그렇고 우리 우띠리 선띠리 이 동생들 끝까지 누나는 응원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많이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들의 함성이 어쩌면 멀리 계신 여러분들의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멋지게 마무리합시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입니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와!